이쪽은 우리 주인공 토오루. 학비 무료의 1인 1실까지 제공되는 마법 학원에 입학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한 여학생과 알게 되어 함께 입학식으로 향했다. 둘 다 이곳에 혼자 와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이말이라고 소개했다. 입학식 안내 방송이 나오자 둘은 서둘러 갔다. 모든 학생이 이곳에 모여 있었고 이사장이 선발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을 기억할 것. 그 사람이 동료가 될 것이며 선발 조건은 그 동료를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10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둘 다 퇴학이었다. 이마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사장은 학교에 필요한 건 기나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사라고 말했다. 토오루는 동료를 바꾸고 싶어 했지만 이사장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마리도 그의 좋은 뜻에 고마워했지만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었다. 하나둘씩 무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강당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이마리도 어쩔 수 없이 이 학교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기에 무기를 꺼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고 토오루는 피해야만 했다. 그는 계속 피하다. 이마리의 손을 붙잡았다. 그가 져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날아오는 칼날에 토오루는 방패를 꺼내 막아야만 했다. 그에게는 무기 없이 방패 하나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마리는 도와달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강해지고 싶었던 이유를 떠올렸다. 그는 방패로 이마리의 검을 쳐내고 달려들어 주먹 한 방으로 그녀를 쓰러뜨렸다. 시간이 다 되자 이마리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돌아갔다. 그녀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놀랐지만 영혼으로 만들어진 무기라서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에 그가 일부러 봐줬다는 걸 알았다. 그 공격은 맨손이었기 때문이다. 무기가 아니기에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 이마리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봐주지 말라고 그에게 약속하게 했다. 그녀는 돌아갔고 토오루는 우연히 옛 친구인 토라를 만났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들이 실험체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이사장을 위한 그녀가 그들에게 무언가 주사해서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교실에 도착하자 모두들 서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 백발의 소녀를 보고 토오루는 아침에 만났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계속 토오루를 빤히 쳐다봤고 그는 자신을 아는 사이인지 궁금했다. 물어보려 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그가 고개를 돌리자 다시 쳐다봤다. 그 후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자신을 우사기라고만 소개했다. 우사기 선생은 반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시켰고 우리는 토모에와 미야비라는 친구만 주목하면 된다. 토오루는 우사기 선생에게서 자신이 특별 케이스이며 선생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옆자리 소녀는 자신을 율리에라고 소개했다. 그 후 우사기 선생은 학생증을 나눠줬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짝을 맺어주는 제도가 있었다. 졸업하면 군대에서 짝을 이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짝은 주말에 결정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임시로 옆자리 사람과 짝이 되어 살아야 했다. 토오루는 여자와 같은 방을 쓸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날 밤 토오루는 토라의 방 옆으로 갔지만 쫓겨났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와 어떻게 인사를 건네야 할지 몰랐다. 문을 열자 방은 꽤 어두워서 율리에도 걱정이 돼 다른 방을 찾아 나갔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셔츠 한 장만 입고 욕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게 잠옷이라며 둘은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토오루에게 흥미가 있어 하루 종일 그를 지켜봤다고 했다. 그녀는 다가와 토오루의 펀치 기술이 마음에 든다며 배우고 싶어 했지만 그 기술은 몸에 부담이 커서 율리의 몸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금 아쉬워하다가 졸리다며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를 침대로 옮겨주었고 모든 일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토오루는 잠이 오지 않아 차를 끓여 마셨다. 율리에도 깨어나 그와 함께 차를 마셨고 둘은 정식짝이 정해질 때까지 서로 돕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토오루가 일어나 보니 율리에가 또 그의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율리에는 같이 자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했다.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갔을 때 토오루는 또 다른 소문을 들었다. 그가 방패를 쓰는 이레귤러인데다 유일하게 이성과 짝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모에와 미야비,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앉아 말을 걸어주었다. 토모에는 고기만 먹는 토오루의 불균형한 식단을 보고 잔소리를 했다. 미야비는 남자를 조금 부끄러워했는데 토오루는 그녀가 어제의 율리에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토오루 일행을 찾아온 이유는 이성끼리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할까봐 둘을 걱정해서였다. 하지만 율리에는 어젯밤 토오루 덕분에 잘 잤다며 괜찮다고 했다. 토모에는 얼굴을 붉히며 토오루를 변태라고 욕했다. 수업 시간에 우사기 선생은 신체 네임의 개념에 대해 가르쳤다. 1000명 중 1명꼴로 능력에 적합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는 보통 단순한 것이지만 때로는 토오루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다. 그가 동거에 대해 해명하려 하자 모두 웃었고 토모에는 화가 난 듯했다. 율리에가 토모에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는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일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눈치챘고 그녀는 엄마에게 일본어를 배웠지만 쓰기는 아직 서툴다고 했다. 그 후 우사기 선생은 능력에는 여러 레벨이 있고 훈련할수록 힘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에는 승화의식이 있을 것이며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레벨업을 할 수 없고 1년 안에 레벨업을 못하면 퇴학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모두 표정이 어두워지자 우사기 선생은 대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토모에가 아침에 오해에 대해 사과하러 오자 토오루는 다른 사람이 오해하니 일어나라고 했다. 그녀는 그를 곤란하게 했다며 또 사과했고 일어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둘은 엉켜버렸다.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율리에는 둘이 관절기 연습을 하는 줄 알았다. 그 후 토모에와 율리에가 대련을 해봤는데 두 사람의 무술 실력은 만만치 않았다. 토라에 의하면 토모에는 고류무술 유파의 후계자라고 한다. 하지만 율리에가 대등하게 싸우는 걸 보니 그녀도 보통이 아니었다. 토오루는 더 알고 싶지 않았다. 둘은 이번 주까지만 짝이니까 그는 토라를 파트너로 삼고 싶었다. 토라는 약한 자를 싫어했기에 둘은 실력을 겨뤄보기로 했다. 두 소녀의 대련이 끝났고 율리에도 미야비와 겨뤄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기술은 좋지 않았다. 그들은 토오루와 토라의 대결을 지켜봤는데 둘의 실력은 막상막하였다. 그날 밤 그는 율리에게 그녀의 무술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독학이라고 답했다. 그녀도 그의 기술에 감명받았다고 하자 그는 자신과 토라가 예전에 도장에서 배우며 서로 경쟁하며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즐거웠다. 수업을 듣고 함께 점심을 먹고 훈련하고 함께 달렸다. 토오루는 율리에에게 글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율리에를 혼자 둘 수 없어서 함께 돌아가려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친구에게 내일 신청서를 내라고 알려줬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율리에에게 지난 한 주간 고마웠다고 말하며 율리에가 누구를 파트너로 선택할 건지 묻자 그녀는 토모에에게 물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 후 둘은 벚꽃을 구경했고 율리에는 입학식 날 그가 함께 구경했던 것을 떠올리며 나중에도 함께 볼 기회가 있기를 바랐다. 그날 밤 토오루는 율리에가 또 자기 침대로 올라와 자는 것을 봤다. 그는 율리에가 잠결에 울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매우 외롭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토라와 신청서를 내러 갔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다시 오기로 했다. 그는 율리에가 토모에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그녀가 더는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다시 신청서를 내러 갔을 때 토모에가 미야비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가 율리에에 대해 묻자 그녀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토라에게 사과했고 토라는 그를 이해하며 율리에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그는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다. 시계탑에 갔을 때 풍경 소리가 들려 올라가 보니 그녀가 있었다. 그가 거절당하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그에게 폐가 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토오루는 그녀에게 정식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했다. 토라는 이해해줄 것이고 토모에가 오해하면 설명하면 된다고 그가 더 가르쳐주고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했다. 둘은 손을 맞잡고 결혼 서약과도 같은 맹세의 말을 했다. 그렇게 둘은 정식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율리에가 함께 자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빠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고 그는 하룻밤 더 같이 자게 놔두었다. 다음 날 아침 우사기 선생은 모두 정식 파트너를 정한 것을 보고 곧 학생들 간의 서바이벌 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모두들 훈련에 들어갔다.
토오루와 율리에도 열심히 훈련해야 했지만 방패에 익숙하지 않아 토오루는 자신의 움직임이 아직 꽤 서툴다고 느꼈다. 그는 이대로는 주말 대련에서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방패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기술로 공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해보니 꽤 괜찮았지만 이 기술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맞는 사람의 몸에도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는 많이 쓰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토오루는 미야비가 쓰러질 때까지 훈련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업고 갔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발버둥 쳐서 진정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더 강해져서 토모에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힘에 적합한 정을 받았을 때 꽤 기뻤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누구에게도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의 노력이 좋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인정했지만 무리하지는 말라고 했다. 그렇게 무리하면 훈련이 역효과만 날 뿐이야. 그날 밤 토오루는 옛가족의 비극을 꿈꿨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연습 시합이 열리는 날 오후 우사기 선생님이 시합 규칙을 다시 설명했다. 그들은 운동장 북쪽으로 갈 것이다. 운동장에서 힘을 불러내 정면으로 싸울 것이다. 토오루는 전술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유리에는 그냥 만나는 놈은 다 쓰러뜨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최종 지점으로 가는 길에 둘은 여러 팀과 마주쳤고 차례차례 모든 팀이 토오루와 유리에에게 당했다. 유리에에게 패배했다. 한 명은 방어하고 한 명은 공격하는 조합은 거의 완벽했다. 잠시 쉰 후 둘은 모든 팀에게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다. 자신만의 싸움 방식이 있었다. 첫 번째, 강적 토모에와 마주쳤다. 그녀는 공격으로 둘에게 인사했고 토오루가 막을 것을 알기에 일부러 그랬다. 그녀는 사슬로 공격하기 시작하며 둘의 접근을 막았다. 그녀의 유파는 여러 종류가 있었고 그녀의 특기는 이런 원거리 무기와 무술이었다. 그녀는 더 진지해져서 사슬을 더 길게 던지고 리벽에 튕겨 공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미야비는 창을 들고 뒤에서 달려들었다. 토오루가 뒤를 맡아 방패로 공격을 막았지만 미야비가 지치기 전에 조금 밀려났다. 그는 그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조금만 더 훈련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유리에는 계속해서 사슬 공격을 막아냈고 마침내 토모에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미야비와 함께 돌아갔다. 아직 시간이 남아 토오루는 토라팀과 싸우고 싶었지만 갑자기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들은 달려가 보았다. 토라팀이 쓰러져 있었다. 우사기 선생님은 토라 뒤에 있었다. 토라가 뒤를 조심하라고 외쳤고 우사기 선생님이 토오루를 벨 뻔했다. 그는 결국 공격을 맞고 부상을 입었다. 우사기 선생님은 무기가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면 실제 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알려줬다. 우사기 선생님은 무기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줬다. 그녀는 토라에게 시험해 보았고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무기가 파괴되면 영혼의 상처를 입고 가벼우면 기절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우사기 선생님은 가장 잠재력 있는 자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유리에와 토오루가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었다. 우사기 선생님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둘은 번갈아가며 공격하고 막으며 우사기 선생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우사기 선생님은 약한 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어두운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주먹을 날렸지만 우사기 선생님은 그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너무 길어 피할 수 있었다. 둘은 계속해서 당하기만 했다. 둘은 이렇게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며 필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토오루가 다시 한번 막아섰다. 공격을 막으며 우사기 선생님에게 방패를 공격하라고 도발했다. 그녀가 방패를 두 동강 내려고 하자 그는 유리에에게 위치를 바꾸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가 자리를 바꾸고 토오루가 공격을 날렸다. 우사기 선생님은 여전히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검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가르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돌아가 쉴 수 있었다. 토오루는 어젯밤 기술의 부작용으로 손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우사기 선생님은 체포되었고 그는 이게 일이라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는 여전히 부상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래서 유리에가 도와주다가 그의 위로 넘어졌다. 마침 들어온 두 친구는 오해했다. 그날 밤 그 꿈이 다시 한번 토오루를 괴롭혔다.
그는 유리에에게 계속 자라고 하고 자신은 바람을 쐬러 나갔다. 그녀는 토오루가 꿈에서 언급한 오토아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고 그녀도 자신의 등 뒤 상처를 보여주며 자신 또한 그처럼 복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토오루가 잠에서 깼다. 유리의 몸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잠에서 깨자 그는 놀라서 넘어졌다. 그가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는 탓하지 않았다. 어젯밤 조금 외로워서 그의 침대로 올라왔다고 했다. 토모에가 어떻게 이 일을 알았는지 궁금해했는데 그녀와 미야비가 돌아와 네 사람을 모두 구해서 치료해준 것이었다. 토라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자 토오루는 놀랐다. 그들은 왜 우사기 선생님이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아마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그녀에게 물어보러 갔다. 우사기 선생님은 알고 싶으면 이사장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이사장이 우사기 선생님을 고용했고 그녀가 한 일은 모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사장은 6명 모두 레벨을 올려주기로 했다. 토오루는 이것이 이사장이 자신들의 입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공부해야만 했다. 우사기 선생님은 레벨업에 대해 알려줬다. 레벨이 오르면 힘이 강해진다. 1레벨 차이는 싸워볼만 하지만 2레벨 이상 차이 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한 소녀가 들어와 토오루를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했고 우사기 선생님도 수업을 빠지는 것을 허락했다. 토라가 그녀가 누구인지 묻자 그녀는 자신을 리리스라고 소개했다. 수업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던 토오루는 리리스와 함께 갔다. 그녀는 그를 티타임에 데려가 자신의 듀오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그녀 역시 그처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듀오인 유리에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리리스의 말투를 들으니 그녀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아 듀오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그는 수업을 빠진 벌로 우사기 선생님에게 벌을 받았다. 그 후 기운을 차리려고 목욕을 하고 유리에와 차를 마셨다. 그녀가 또 같이 자고 싶어 하자 그는 다가오는 휴일에 어디 놀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동의했고 겨울 용품도 좀 사고 싶어 했다. 그는 화제를 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침대로 올라와 같이 잤다. 며칠 후 그와 유리에는 길을 나섰다. 놀러 가기 전에 미야비에게 갈 만한 곳을 물어봤었다. 그녀도 같이 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토모에와 약속이 있었다. 그는 가볼 만한 곳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 유리에를 데리고 놀러 갔다.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리에에게 바싹 붙어 있으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아이들에게 밀려 멀어졌다. 토오루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고 유리에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그의 손을 잡았다. 둘은 꼭 데이트하는 커플 같았다. 학교로 배송될 것이라 둘은 다른 곳을 더 둘러봤다. 둘은 다른 곳에서 놀았고 유리에가 밀려날 때마다 토오루가 와서 붙잡아 주었다. 그 후 둘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다. 미야비가 추천해준 곳이었다. 둘은 커플처럼 서로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여주었다. 토오루는 마지못해 하면서 무척 부끄러워했다. 그는 유리에가 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럼주맛 아이스크림을 골랐기 때문이다. 그가 유리에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두 친구는 오해하기 시작했다. 둘은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추파를 받았다. 둘은 자리를 피했지만 그들이 계속 귀찮게 굴자 토오루가 나섰다. 꽤 취한 유리에 역시 달려왔다. 그들이 그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할 때 리리스가 멀리서 총을 쏴 그들을 모두 기절시켰다. 토오루는 그녀를 알아봤고 그녀가 왜 특별하다고 불리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의 무기는 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 두 친구에게 총 형태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리에는 어떻게 총처럼 복잡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토오루를 듀오로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원에 특별한 커플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토오루의 반은 수영 수업을 들었다. 레벨이가 된 덕분에 토오루 그룹 6명의 힘은 모두 강해졌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신체 능력이 강해졌다.
자신감 없던 미야비마저 훨씬 강해졌다. 토오루는 그녀가 끊임없이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레벨리가 되었으니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모에와 우사기 선생님도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유리에가 수영하려다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토오루가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야 했다. 역시 유리에는 수영을 못했다. 고향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유리에게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토오루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녀에게 수건을 주어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했다. 쉬는 시간에 유리에는 다음에 수영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에게 먼저 교실로 돌아가라고 하고 리리스에게 왜 수업에 오지 않는지 물으러 갔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교과 과정을 마쳤다고 했다. 즉시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나 둘을 태우고 갔다. 그때 우사기 선생님은 토오루가 또 수업을 빠진 것에 분노했다. 토오루는 놀이공원으로 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곳에 오고 싶어 했다. 그녀가 너무 신나하자 토오루도 민망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팔을 잡고 끌고 갔다. 둘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었다. 리리스는 신이 나서 계속 뛰어다녔고 토오루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갔다. 그녀는 괴물 사격 게임도 하고 싶어 해서 토오루는 또 그녀의 뜻에 따라야 했다. 그녀의 사격 기술이 꽤 좋은 것을 보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냥과 탐험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총에 대해 알게 되면서 총을 영혼의 일부로 여기게 되었다. 그도 자신이 방패를 얻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을 지키고 싶은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갈 때 둘은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야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무기를 쓴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단지 그에게 자신의 무기가 어떤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 같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할 기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리리스는 다시 한번 그를 초대했지만 그는 무언가 말했고 그녀는 손을 내려야 했다. 그 후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그는 통금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유리에는 여전히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뛰어올라 그녀와 함께 관리인의 시야를 피했다. 그는 리리스와 함께 있었고 듀오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절했다. 그는 유리에게 항상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리스는 화가 나서 그의 뺨을 때렸다. 그가 그녀를 2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이다. 줄리에게 지난번 일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녀는 토오루를 믿기로 했다. 둘은 그 후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미야비는 이때 토오루가 돌아왔는지 몰라 꽤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또 벌로 달리기를 했고 다 달리고 나서야 우사기 선생님이 교실에 들여보내줬다. 교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곧 2학년 학생들과 대결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 전체가 2학년 학생 한 그룹과 싸우게 될 것이었다. 참관하러 간 그들에게 우사기 선생님은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2학년은 전부 레벨 3이라 전략이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무의 교류를 기대하며 들떠있을 때 토모에는 친구들이 반의 첫 승리를 기억해주길 바랐다. 갑자기 리리스가 끼어들더니 여기 있는 2학년들은 자기 혼자서 다 상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격추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1학년들의 실현이 될 것이며 목표는 여전히 토오루라고 선언했다. 이후 대결은 어두컴컴한 건물 안에서 열렸고 1학년 전원이 구석구석에 매복했다. 하지만 리리스는 당당하게 모두의 앞에 나타나 눈에 보이는 족족 쓰러뜨렸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총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전멸이었고 그녀가 다음에 마주친 사람은 토오루였다. 그녀는 그와 마주쳐서 기뻤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는 먼저 몇 마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던 말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해서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마음 편히 전력으로 그녀와 싸우고 그 후에 친구가 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하며 서로 거리를 유지했다. 토오루는 이 구역 전체를 빌린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학교에서 싸우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했다. 토오루는 방패를 이용해 서서히 리리스에게 접근했다. 토모에가 어둠 속에서 사슬을 던져 주의를 끌었고 근육질 친구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올 기회를 만들어줬다. 리리스는 제때 피해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모두의 계획을 높이 평가했지만 타이밍이 더 좋았더라면 성공했을 거라고 했다. 리리스는 나머지 사람들을 처리하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남겨뒀다. 전열을 가다듬은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리리스의 위치를 파악한 뒤 뒤를 밟으며 사방에서 기습하기 위해 흩어지기로 계획했다. 토오루는 줄리, 근육질 친구 타츠와 함께 정문으로 들어갔다. 침착하게 리리스의 위치를 파악하던 중 그녀가 위장술로 즉시 타츠를 아웃시켰다. 토오루는 근접전으로 돌진해야 했다. 그녀는 그를 밀쳐내자마자 쏘는 척하다가 토오루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를 발판 삼아 뛰어올랐다. 줄리가 뒤쫓으려 했지만 쌍검을 들고도 리리스의 무술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리고 한 방에 나가떨어졌다. 토모에가 달려나와 줄리를 데리고 총격을 피했다. 그 직후 모두는 잠시 다시 모였다. 리리스는 여전히 토오루를 마지막으로 남겨두려 했다. 토모에는 방금 전총에 맞았지만 괜찮다고 자신했다. 그녀는 줄리가 무언가 고민하고 있음을 알았다. 줄리는 쌍검을 사용하는데 이는 침착함과 정확한 공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후 다른 전술을 생각해냈는데 이는 리리스의 자만심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토오루를 찾아가 이 싸움이 끝나면 토오루가 리리스를 선택할까봐 걱정되고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선택했기에 맹세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다. 갑자기 리리스가 나타나더니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전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토라도 뒤에 숨어있다가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토라와 줄리는 함께 달려들어 번갈아가며 공격했다. 토오루가 돌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지만 리리스는 제때 반응해 그에게 한 발 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정확한 위치로 유인했다. 그리고 주먹을 날려 리리스가 서 있던 자리를 파괴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뛰어올랐고 그 순간 미야비가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녀가 피하는 순간 줄리가 마무리를 위해 달려들었지만 리리스는 재빨리 돌아 그녀에게 한 발 쐈다. 그녀는 자신이 재장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토오루가 틀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줄리는 다시 일어나 마무리를 지었다. 그녀는 총알을 막기 위해 토모에의 무기를 가져왔고 토오루는 잊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번 4명을 처리했을 때 그녀는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토오루가 마지막으로 결판을 낼 사람이 될 것이었다. 갑자기 전투 갑옷을 입은 3명에게 총을 맞았다. 그들은 리리스를 사장님께 데려가려 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리더인 안다시 재빨리 미야비에게 접근해 그녀를 인질로 삼아 위협하고 리리스를 데려갔다. 토오루와 친구들은 모두 리리스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3명의 앞을 막아섰다. 토오루는 그녀와 제대로 된 승부를 겨룰 때까지 리리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땅에 주먹을 한번 내리쳤다. 리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구역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공중에서 줄리와 토라에게 처리당했다. 토오루는 리리스를 붙잡고 그녀와 함께 사격하여 남은 리더를 처리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미처 끝내지 못한 대결을 계속했다. 모두가 돌아갔을 때 그 리더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상사에게 임무 실패를 보고했지만 적어도 필요한 정보는 얻었다. 다음 날 아침 토오루의 친구들이 모두 양호실로 그를 찾아왔고 하지만 미래의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은 자신이라고 했다. 며칠 후 토오루의 반 전체는 여름 캠프 형식으로 훈련하기 위해 섬으로 가게 되었다. 여름 캠프 중 모두가 유람선에서 쉬고 있을 때 율리에는 뱃멀미를 하는지 기름을 발라야 했다. 잠시 후 섬이 눈앞에 나타났고 우사기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섬까지 수영해서 섬 중앙에 집합해야 한다고 알렸다. 학생들이 불평할 틈도 없이 배가 열리며 학생들을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토오루는 줄리를 업고 해안까지 헤엄쳐야 했다. 리리스도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토오루와 함께 가기 위해 뛰어내렸다. 리리스는 줄리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녀를 토오루의 짐이라고 놀렸다. 세 사람은 서둘러 해안으로 헤엄쳐갔다. 토오루는 지쳐서 잠시 쉬어야 했다. 줄리가 빨래를 널러간 사이 리리스는 쉬고 있는 토오루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키스를 해달라고 했다. 토오루는 벌떡 일어나 더 이상 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한편 두 여자친구도 섬에 도착해 폭포 근처에 있었다.
미야비는 여전히 자신을 짐이라고 여겨 토모에가 그녀를 격려해야 했다. 두 사람은 이곳 물이 꽤 좋다고 생각하고 바닷물을 씻어내기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날 오후 토오루 일행은 가야 할 길을 찾았고 토오루는 자기 옷을 찢어 리리스의 다리에 감아주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그들을 공격했다. 이 무리 역시 그들처럼 영혼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았다. 한편 다른 두 친구도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져 있었다. 지형적 이점과 미야비가 갇힌 탓에 토모에 혼자서는 저항할 수 없었다. 미야비는 무력한 자신이 싫었다. 그녀는 토오루를 떠올리고는 무기를 꺼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 달려들었다. 토오루 쪽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다. 적들이 숲에서 싸우는 바람에 리리스가 사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줄리는 나무를 모두 베어 리리스가 마음껏 사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토오루는 다른 사람을 쫓다가 함정에 걸렸지만 방패로 통나무를 막아내고 그 사람을 붙잡았다. 그는 이 사람이 예전에 자신이 탈락시켰던 친구 이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파티에서 모두가 즐겁게 먹고 마셨고 토오루는 이곳에 분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말이도 마찬가지였다. 훈련 과정은 힘들고 엄격했지만 그들은 모두 발전했다. 줄리가 음식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고 불평하러 왔다. 그래서 토오루는 그녀에게 소시지를 줬다. 리리스가 접시 2개를 들고 달려와 토오루에게 먹여달라고 했지만 줄리가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대신 먹여줬다. 그는 이사장을 찾아갔고 그녀가 그렇게 무자비하지는 않지만 재능을 찾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누구의 감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미야비는 오늘 싸우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토오루와 다시 마주쳤다. 그도 그녀가 어떻게 토모에를 구했는지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토오루가 항상 곁에서 자신을 도와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날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토오루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느꼈다. 한편 지난번 지휘관은 한 박사를 만났고 또 다른 공격 작전을 준비할 것이었다. 뒤에 있는 전투 갑옷들이 그가 이끌고 갈 군대였다. 그날 밤 토오루가 눈을 뜨자 리리스와 줄리가 모두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그가 당황해서 두 사람을 피하자 토모에가 들렀다가 그를 짐승이라고 욕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오해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러 달려왔다. 미야비는 우사기 선생님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줄을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마리는 아직 우사기 선생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했다. 그 후 일주일간의 훈련이 지났고 미야비는 사랑의 감정 덕분에 눈에 띄게 성장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내일은 휴일이라 우사기 선생님은 그들이 마음껏 놀게 해주었다. 모두들 목욕하러 가자고 했다. 미야비는 내일 자신과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놀러가고 싶은지 토오루에게 물었고 그는 이 섬에 놀만한 곳이 또 어디 있냐고 궁금해했다. 그녀가 바다에 가서 놀 거라고 말하자 그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다음날 토오루 혼자만 바다에 갔다. 토라는 자러 가고 타츠는 훈련하러 갔기 때문이다. 여자아이들도 차례로 와서 수영복을 뽐냈다. 그가 모두를 칭찬하자 우사기 선생님은 자신을 무시했다며 그를 나무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고 이에 그녀는 그를 여기서 바로 승천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그 후 함께 수영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 한가할 때 미야비가 토오루에게 수영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는 줄리가 수영 연습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 달려갔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가 파도에 휩쓸려 해안으로 밀려났다. 해변에서 수영복을 잃어버린 토루가 주우러 가려 하자 리리스가 그를 붙잡았고 이마리는 토루가 학교에서 꽤 즐거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 후 다 같이 목욕하러 갔는데 모두가 장난치는 동안 이마리는 미야비가 토루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미야비의 라이벌은 꽤 많았고 유리에가 가장 강력해 보였지만 이마리가 보기엔 유리에와 토루는 연인이라기보다 부녀 같았다. 이마리도 토루와 엮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친구로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돌아갈 때 미야비가 발을 삐끗하자 이마리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른 애들한테 먼저 가서 음식을 준비하자고 했다. 리리스도 모두에게 기회는 있다며 받아들였지만 자신이 승리할 거라 생각했다. 토루는 미야비를 천천히 업고 가며 석양을 바라봤다. 발이 나아진 미야비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자 토루를 멈춰 세우고는 그를 아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그 시각 리리스는 이사장을 만나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란 걸 알게 됐다. 이사장은 분교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이었고 당연히 토루는 이 사실을 몰랐다. 미야비는 토루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며 그와 더 가까워지길 바랐지만 그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녀가 죽는 환영을 보고는 거절했다. 그 때문에 미야비는 상처받고 달려가 버렸다. 그날 밤 토루가 해변에 누워있는데 분교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 지휘관이 데려온 병사들이 모든 학생을 공격하고 있었고 총을 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주인공들은 서로 모여서 맞서 싸워야 했는데 이들은 이전의 녀석들처럼 약하지 않은 듯했다. 이사장과 리리스는 학교가 공격받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들은 공격의 배후를 알고 있었고 이번 공격은 일종의 선별 과정인 듯했다. 본교도 공격받았지만 가만히 둘 수는 없었기에 토끼 선생님이 나섰다. 토끼 선생님은 약병 하나를 받아 밖으로 나가 주사했다. 그 약 덕분에 토끼 선생님의 힘이 폭발했고 그동안 여학생들은 꽤 고전하고 있었다. 토르가 때맞춰 돌아와 반격을 도왔고 토끼 선생님도 나타나 누구도 학생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한계를 돌파한 토끼 선생님은 홀로 진영 한가운데에 섰고 토르는 그녀가 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토르 일행에게 두 가지를 더 가르쳐줬다. 첫째, 다치기 싫으면 비켜라. 둘째, 레벨 4 이상의 무기는 잠재 능력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직접 시범을 보인 후 혼자서 모든 병사들을 처리했다. 토루는 지난번에 그녀가 봐줬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싸울 사람을 더 찾으러 간 사이 토모에는 미야비가 실종됐다고 알리러 왔다. 한편 이사장은 본교가 한 교사에 의해 성공적으로 방어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휘관과 다른 몇몇이 쳐들어왔다. 리리스가 총을 뽑아 저항했지만 지휘관은 그녀가 아닌 이사장만 노렸다. 그는 총을 꺼내 방 전체를 폭파시켰다. 이를 발견한 토루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위를 확인하고 미야비를 찾으러 갔다. 토루는 쓰러져 있는 리리스를 발견했고 그녀는 지휘관이 이사장을 납치했다며 둘이서 이사장을 구하러 쫓아가 달라고 했다. 둘은 지휘관이 탈취한 배 까지 쫓아갔고 그와 마주했다. 둘은 함께 공격했지만 그는 항상 우위에 있었다. 유리에가 다시 한번 토루가 힘을 모아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그의 주먹은 그를 밀어냈을 뿐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그는 그 이유가 자신이 지금 그 박사가 만든 신형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줬다. 토루는 자신의 주먹은 안 통하지만 유리에의 검은 통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유리에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 해도 그녀는 그들을 공격할 힘이 부족했다. 지휘관은 토루의 단조로운 공격 방식을 간파하고 그의 다리를 찔러 해를 입혔다. 유리에 또한 냉정을 잃고 달려들었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유리에에게 칼을 던지자 토루는 손으로 칼을 잡았다. 유리에를 지키려는 그의 모습에 상대는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칼을 하나 더 던지고 미친 듯이 그를 공격했다. 토루의 목소리를 듣고 유리에가 깨어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던 것을 떠올렸고 이내 흑화한 힘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더 빨라지고 공격력도 높아져 그의 갑옷을 꿰뚫었다. 유리에의 몸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토루는 정신 차리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갑자기 토루에게 달려들었고 검이 그에게 닿기 직전에 기절했다. 그 후 상대방은 다시 일어섰고 토루는 유리에를 지키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이에 분노한 그는 그렇게 약해 빠져서 뭘로 다른 사람을 지키겠냐고 쏘아붙였다. 마침 그는 소환 명령을 받았고 필요한 것을 얻었기에 더는 이사장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는 토루의 이름을 묻고 자신의 이름은 K라고 밝혔다. 다음에 만나면 그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했다. 그 후 리리스와 이사장은 이번 공격에 대한 박사의 목적을 추측했다. 갑자기 이사장에게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 유리에가 토루에게 자신의 과거를 들려줬다. 눈 내리는 밤에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그 범인이 등에 상처를 낸 자라고 했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다며 토루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정작 구해진 건 자신이라며 다음 만남에서는 유리에를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 박사는 미야비를 손에 넣고
K가 입었던 것과 같은 갑옷을 입도록 유혹했다. 그 후 일행은 미야비를 찾지 못한 채 섬을 떠나야만 했다. 돌아온 후 토모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고 토루는 자신이 미야비 실종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며 악몽에 시달렸다. 토모에는 토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면 토루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만약 미야비가 그를 위해 이 사악한 힘을 찾아 나선 것이라면 말이다. 토모에가 고백했냐고 묻자 그녀는 고백했지만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토모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감정을 고백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녀는 해냈으니 전혀 약하지 않다고 했다. 그녀의 생각은 점차 흔들렸고 머릿속 장치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토모에가 일어나 그녀의 뺨을 때리자 그 장치가 산산조각 났다. 미야비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케이는 미야비가 의식을 되찾은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하지만 토루는 토모에가 해낸 것에 기뻐했다. 그는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며 폭탄 2개를 유리에에게 던졌다. 그녀가 다치자 토루가 달려갔고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며 계속해서 유리에에게 총을 쐈다. 토루가 막아서며 수많은 총알을 대신 맞았다. 깨어난 유리에는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했지만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기에 이사장이 준 약병을 꺼내 주사했다. 불꽃이 피어오르며 주변의 총알을 모두 태워버렸다. 케이는 분노하며 공격을 명령했다. 토라와 리리스가 일을 마치고 도우러 왔고 토루는 케이에게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아줬다. 그의 다음 공격을 막아내고 달려가 강력한 펀치를 날린 것이다. 토루의 팀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 스미스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구경이 끝나자 자리를 떴다. 스미스는 분노하며 평의회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며 케이를 구타했다. 하지만 케이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스미스를 찔러 죽이고 그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파멸의 갑옷을 빼앗았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토루와 사생결단을 낼 작정이었다. 토루 일행이 막 떠나려 할 때 케이가 앞을 가로막았다. 토라와 리리스는 그에게 즉시 쓰러졌고 그가 유리에를 노리자 토루가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갑옷을 개량하여 둘을 상당히 고전하게 만들었다. 케이는 토루가 유리에 때문에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토루가 계속 막아내니 둘을 공격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학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생들이 숨어있는 곳을 노렸지만 다행히 토끼 선생님이 제때 발견하고 구해줬다. 토끼 선생님이 도와주자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 케이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했다. 흙먼지가 일어나 케이의 시야를 가렸고 그 틈에 유리에는 그에게 접근해 총 한 자루를 잘라냈다. 그 대가로 그녀도 팔을 한번 찔렸다. 토루가 유리에에게 달려가자 케이가 총을 쐈고 그는 방패로 유리에를 보호했다. 멀리서 케이는 기회를 틈타 토루의 등 뒤에서 일격을 가했다. 토루는 케이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유리에가 분노하며 다시 흑화 상태에 들어갔다. 그녀의 속도와 힘에 케이는 주춤했고 결국 그는 거리를 벌리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는 검두자루 없이도 그를 이길 수 있었고 그의 몸 중앙을 베었다. 케이가 쓰러지고 유리에가 그를 끝내려 할 때 토루가 깨어나 멈추라고 외쳤다. 그녀는 토루를 공격했고 그는 방벽으로 막았다. 하지만 그는 그래봤자 소용없고 유리에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깨닫고 방벽을 거두고 그녀가 자신의 어깨를 베게 놔뒀다. 동시에 그녀를 껴안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해 흑화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지만 이 광경은 케이에게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형을 떠올리게 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둘에게 거대한 레이저를 쐈다. 우정의 힘으로 둘은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공격을 하자 토루는 유리에의 검을 들고 케이에게 달려들어 베었다. 케이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학교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보수했다. 호타카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하러 왔다. 토끼 선생님은 기숙사 전체를 지키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 후 리리스는 토루에게 케이의 진짜 이름은 케빈이며 그에게는 한때 갑자기 형이 죽자 케빈은 어둠에 빠져 스미스에게 팔려갔고 리스는 그에게 오늘이 줄라이의 퇴원일이라 알려주자
그는 시계탑으로 달려가 그녀를 다시 찾아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주사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스스로 각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때로는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토드를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드는 다시 한번 그녀를 지키기 위해 곁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지키겠다고요.